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언해서 전 세계에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시겠지만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 축을 바꿔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탈원전과 탈석탄이라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정책을 제시했고요. 그러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태양광 패널이나 아니면은 풍력 터빈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더 나간다고 하면 수력 자원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은 친환경 소스에서 얻어진 수소라고 한다면 수소까지도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태양광과 풍력을 가지고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지금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수시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잡음이 좀 있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큰 비가 오고 나면 무너지면서 그 형태를 손실해가는 그런 사진들도 본 기억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바닷가에 가면 풍력 터빈이 바다에 꽂혀 있고 잘 돌고 있거나 또는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얻는 에너지는 다 전력이라는 것을 얻는데 우리나라는 전력을 하나의 망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국가입니다. 물론 제주도는 별도의 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내륙만 따지면 단일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요. 제주도가 아주 좋은 예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 제목을 보면 풍력 태양광 너무 많아요. 제주 총량제 도입하나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태양과 풍력은 보통 우리 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는 머스트런 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돌려야 되는 설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떠 있거나 바람이 불면 제어할 수 없고 무조건 그 설비를 이용해서 전력을 얻어야 되는 설비입니다. 그 얘기는 그 시간 동안에 저 두 가지 소스의 전력이 생산될 때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 설비는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우연히도 그 태양광과 풍력에서 얻는 전력이 그 시간에 쓰는 전력보다 많아진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면 그러면 태양광과 태양광과 풍력에서 얻는 전력도 일정 부분 끊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한 일이 제주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주에서 밝힌 기사에 따르면 금년에 한 100번 정도는 그렇게 전원을 차단해야 되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친환경 설비라는 것이 적정한 선에서 들어가서 관리가 잘 될 때 그야말로 본래 역할도 할 수 있고 다른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큰 돈을 들여서 경제성이 없는 지원 하에서 움직이게 되는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소스,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환경 파괴, 산림 훼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고요. 풍력은 소음 피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덕이라는 그 바닷가에 가면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 산 쪽을 바라보면 그 위에 풍력 발전기가 몇 개 꽂혀 있는데요. 그 지점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풍력으로 인한 저소음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풍력 터빈을 몇 군데 가봤는데 제주도 가보고 대관령도 가보고 영덕도 가봤는데 영덕이 아주 두드러졌던 기억이고요. 제주도 역시 가면 그 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이 그렇게 나는 지역에서 사람이 살거나 동물이 살거나 한다고 하면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점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일면 환경 친화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면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토털리 어떻게 될 거냐는 각자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두 가지가 결정하는데 하나는 패널 이후에 인버터라는 설비가 들어가고 인버터를 거쳐서 송전망으로 전력이 연결이 되는데 인버터가 통상 태양광 패널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면 인버터 고장이 나면 거는 그냥 전자장치니까 전기 설비니까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태양광 패널이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면 얘를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현재 그 태양광 패널에 폐기하는 방식은 그냥 야적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매립하는 방식 이런 게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매립을 했다고 가정할 때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복합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매립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2018년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물질이 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을 그렇게 폐기하게 되면 분명히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가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풍력 터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음 저주파로 인한 소음 피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폐기가 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운영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풍력 발전기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피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새가 날아가다가 그걸 부딪혀서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가서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크게 몇 덩어리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그 위에 터빈이 올라가 있는 커다란 네모난 박스가 있고 앞에 블레이드라고 하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력 터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폐기는 일정한 수명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니까요. 폐기한다고 가정하면 이 기둥에 해당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당히 부셔서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 위에 들어있는 기계 장치는 주로 금속 물질이 주성분이 되니 그거는 회수해서 재활용해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남는 거는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는 길이가 굉장히 크고요. 가서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을 땅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그 크기에 상당히 놀랄 수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이제 이 블레이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사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블레이드를 3등분을 합니다. 셋으로 쪼개서 걔를 땅을 판 다음에 적당히 묶고 흙을 젓고 나서 처리 다 하는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걸 처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언론에서 상당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력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이것들이 많이 보급된 만큼 그걸로 인한 새로운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풍력 터빈 블레이드를 처리하는 방식은 외국의 논문에서 보면 두 가지 방식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방식과 매립하는 방식. 그런데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혹시 정책이나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걸 좀 아시는 분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매립 위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소각은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매립지라는 것이 뭐 그렇게 무한정 쓸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언젠가 우리도 소각이라는 쪽으로 넘어가야 될 수 있을 텐데 이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밖에 처리하지 못한다가 지금 현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언론에 난 기사 제목에도 보면 대부분의 사용 후 터빈 블레이드는 매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발전사, 그러니까 터빈을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좀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시행된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게 아마 2017년에 시작된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발표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결과,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7월달에 발표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축약을 시켜놓고 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응답자 기준입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다 처음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약간의 선회한 쪽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책 전체에 놓고 봤을 때도 이 초기 에너지 전환 초기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부정적인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뒤에 이제 마지막에 참고문헌 자료상에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어떻게는 이제 그 그룹별로 이 사회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보면 응답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도 못 믿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이색적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바점이 됐던 화석연료라는 것이 과연 친환경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반드시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너지라는 것은 그 어떠한 사전에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는 창출이 되는 파생 수요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에너지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조업 라인들이 특정 에너지원 전력을 써서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다른 뭐 예를 들면 석유기를 써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정해놓고 설비를 다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설비를 지어놓으면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50년 뭐 이상, 어떤 설비 100년 이렇게 가는 설비들인데요. 그렇다면 그 설비를 없애지 않는 한 그 앞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못 바꾸는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수요 특성 때문에 에너지의 문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아니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화석연료도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화석연료의 친환경성을 의심받고 질타받았던 가장 큰 내용은 뭐였냐면 미세먼지였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환경부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환경부 정책의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선제적인 규제치를 제시하고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규제치를 관리를 했으면 훨씬 지금보다는 깨끗한 대기 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유발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정책을 잘 써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린하게 갈 수 있다. 왜냐? 기술이 있고 그러한 설비들이 충분히 상업화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남는 게 화석연료의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물질. 이건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물질을 볼 수 있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는 포집을 해가지고 그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땅에 저장하거나 뭐 활용하는 CCUS라는 기술이 최근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집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용도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단지 이때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든다는 게 문제이지만 이 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친환경 에너지가 양립을 하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중립의 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단일 전력망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했냐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처음에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각됐던 독일 같은 경우, 특히 유럽은 전력망이 단일 그리드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전력망의 문제를 외국 국가에 의존할 수도 있고 외국 국가와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망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얘기는 전력이 부족하면 옆에서 사올 수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전력이 남으면 옆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이 남으면 옆 국가한테 그냥 떠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기 조건이 달라져서 태양광 풍력을 못 쓰는 상황이 돼서 전력이 갑자기 부족해졌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 프랑스 같은 데서 원전으로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을 사오면 됩니다. 그 얘기는 에너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 국가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온전히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옆에 있는 국가와 같이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폐해가 최근에 국제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유럽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그 천연가스 공급망을 가지고 러시아가 약간의 정치적인
어떤 액티비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겨서 덜 보낸다고 협박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문제는 외국에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보여주는 실증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과 주변에 있는 국가와 같이 에너지망을 연결하면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걔네들한테 전력을 팔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걔네가 전력을 끊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전략은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심각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 안정성도 공급 안정성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찾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하는 방식을 제안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길고 지난한 것을 제안을 드리냐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 한계가 이 정도인데 부담할 거냐 말 거냐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100원이든 10,000원이든 우리는 수용하겠다 하면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과 환경보호, 친환경 에너지원과 환경보호 양립해야 되는데 양립하는 지점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사회 공론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따라와라기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